자, 화면에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1-2 현대소설 한번 해볼게요. 관내분실이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먼저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실제 알아줘야 되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소설의 시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항상 너희가 겨울 동안에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봤으면 알겠지만은 소설 파트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문제가 뭐야?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가 항상 첫 번째로 달라붙어. 내신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너희는 처음 보는 작품을 읽고 적어도 이 작품이 무슨 시점입니다 정도는 한 단락 정도도 읽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 근데 그걸 얘기하려면 일단 시점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시점이 뭐야? 시점은 몇 가지가 있어? 중학교 3학년 때 그거 좀 배운 친구가? 시점은 몇 가지가 있어? 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인칭 시점이라는 거 하나, 3인칭 시점이라는 거 하나. 1인칭인지 3인칭인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지, 민결아? 민결아? 1인칭인지 3인칭인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지? 읽으면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1인칭인지 3인칭인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 뭐라고? 그래, 맞아요. 서술자로 누가 나오는지. 서술자가 나이면 이거 몇 인칭이야? 1인칭이야. 서술자가 나가 아니면 몇 인칭이야? 3인칭이야. 이걸 조금 더 세련되게 얘기하자면요,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으면 1인칭이야.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으면 3인칭이야 라고 구분할 수 있어. 다시 1인칭 시점의 소설은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거 하나로 나눠지는데, 주인공과 관찰자라는 거에서 알 수 있다시피 얘들아,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서술자가 극 전체의 누구기도 하는 거야? 서술자가 소설 전체의 주인공이기도 해.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조금 더 세련되게 말해보자면, 서술자가 자기가 겪은 일을 자기의 시점에서 자기의 감정대로 얘기하는 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반대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은요, 내가 소술자는 맞는데 그걸 이끌어가는 사람은 내가 아니야. 오히려 나보다도 더 지문의 그 작품의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하고 오히려 나보다도 더 사건을 이끌어가는 인물이 따로 있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나는 그냥 독자들한테 전달해주는 셈이야. 이를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불러요. 한편 3인칭 시점은요, 또다시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1인칭과 같은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부릅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은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마치 영화관의 카메라를 생각하면 돼. 우리는 연기할 때, 우리는 영화를 볼 때 배우들의 대사나 행동 같은 걸 보지 배우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있어, 없어? 배우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어. 그래서 3인칭 관찰자 시점도 이와 같이 등장인물들의 대화나 행동만으로 모든 것을 파악해야 돼.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우리가 알 수 없어. 반대로요, 전지적 작가 시점은요, 전지, 모든 것을 안다라는 말에 어울리게요,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를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를 알고 있어. 비유해보자면 이런 식이죠. 규혁이는 화가 나서 민결이를 때렸다. 민결이는 울었다. 이러는 뭐야? 3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내면 심리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와. 다시 규혁이는 민결이를 때렸다. 민결이는 울었다. 이러면 3인칭 관찰자야. 내면 심리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규혁이는 숙제를 해오지 않은 민결이가 원망스러웠다. 분노가 그의 몸을 사로잡았다. 이 자식! 규혁이는 민결이를 때렸다. 민결이는 아팠다. 자기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할지도 몰랐던 것이다. 그는 숙제를 해오지 않은 것도 모르고 원망과 분노와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눈물이 났다. 이런 식으로 내면 심리를 얘기하면 이건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전지적 작가심에 해당하는 거죠. 알겠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 관내분실이라고 하는 소설은요, 그 중에서도 특이하게 어떤 구조를 하고 있냐면요, 전지적 작가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되 단 한 사람의 심리만 나와. 전지적 작가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단 한 사람, 주인공이 되는 한 사람의 심리만 나오고 있어요.
이를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부르고요. 이것도 전지적 작가 시점 맞아야지. 한 사람의 심리만 나와도 전지적 작가 시점 맞아요. 이를 어떤 그림으로 보통 나타내냐면요. 이런 그림으로 보통 나타내더라고. 작가가요. 내가 그림을 그리고 나 그림 못 그려가지고. 실패. 실패. 다시. 이러한 그림으로 보통 나타내더라고.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주인공인 지민이의 심리에 맞춰가지고 그녀가 보는 것의 정서, 그녀가 대하는 것에 대한 정서나 감정만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 이를 이렇다고 얘기하더라고. 참고로 말하자면요. 이럴 때 딱 한 사람만 나온다. 서술자가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 인물이라고 해서요. 이럴 때 지민이를 초점 화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만 감정, 한 사람의 정서, 한 사람의 내면 심리만 드러나요. 이때 그 한 사람을 초점을 맞춘다라고 해서 초점 화자라고 부르기도 해.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얘기 나오면 시점 얘기 나오면 그거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소술자는 지민이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군요 라고 하는 거 알아야 된다. 알겠지? 이게 바로 첫 번째 이해고요. 두 번째, 이 소설에서 알아야 되는 두 번째 포인트는요. 등장인물의 갈등과 화해 구조야. 두 번째. 여기 작품 부주가 뭐예요? 뭐가? 작품 부주예요. 부주? 큰 이거? 작품 박이라는 거 있잖아. 포인트 2, 인물의 특징이라든지 포인트 3, 갈등과 화해 구조. 이렇게 두 가지를 더 알게 되면 그래도 이 소설의 얘기들을 충분히 알게 되는 셈 같아. 이건 마찬가지로 작품을 읽어보면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죠. 알겠죠?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관내분실이라고 하는 거 봅시다. 관내가 무슨 뜻이야? 관내가 무슨 뜻이야? 관내. 안내 말고 관내. 관내. 한 명도 너 무슨 과 생각도 안 했어. 그러니까 나 할 거야 근데. 이건 내 어떤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스위치 같은 거를 그냥 할게. 아무튼 관내분실이라고 하는 건요. 도서관 내에서의 분실이란 뜻이야. 뭐가 없어졌냐면요. 엄마의 마인드가 없어져. 여기서 마인드라고 하는 건요. 죽은 사람의 생전 기억을 컴퓨터에다가 업로드하는 걸 얘기해. 죽은 사람의 생전 기억을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켜가지고 마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처럼 얘기하는 거.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행동 거지 이런 것처럼 얘기하게 만드는 게 이 시기에 먼 미래에 의해서 벌어질 건데요. 요때 우리 엄마의 지민이 엄마의 마인드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져. 요걸 다룬 소설이에요.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엄마가 실종되었다. 그러니까 죽어서야 실종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생전에도 지민이는 엄마가 실종들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엄마는 너무 찾기 쉬운 사람이었다. 지민은 엄마가 죽기 전 몇 년 동안 다녔던 장소를 한순간에 모두 꼽을 수 있었다. 그랬던 엄마가 이제 와서 언제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 그 시점도 위치도 지금은 알 수 없다. 지민이 엄마를 찾아온 날은 엄마가 이 도서관에 기록된 지 벌써 3년이 지난 후였으니까. 살면서 처음으로 찾은 도서관이었다. 둥근 지붕과 야트막한 부지, 건물을 둘러싸고 꾸며진 정원과 연못은 이곳을 첨단 기술의 지력실이기보다는 차라리 오랜 전통을 가진 관광 명소처럼 보이게 했다. 건물에 들어서거나 나오는 사람 중 실제로 책을 쥐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이곳을 도서관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엄마는 어디서 없어진 거라고? 도서관이라고 불리는 곳에 없어져. 아니 왜 못 찾아? 그럼 그냥 안내방송 때려가지고 지민이 엄마 있으면 나오지 이렇게 다 찾으면 되지? 한때 도서관이라고 불렸던 장소 중에 일부는 박물관이 되었고 그럴 가치가 없는 곳들은 대부분 전산화가 되었다. 지금의 도서관은 다른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먼 미래의 일을 다루고 있는 거네요. 지금의 도서관이라고 했으니까. 이곳에 있는 건 책도 논문도 그 비슷한 자료들도 아니다. 이제 도서관은 끝없이 늘어졌던 책상 대신 층층이 쌓인 마인드 접속기가 자리하고 있다. 사람들은 추모를 위해 도서관을 찾아온다. 추모의 공간은 점점 죽음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장소로 변해왔다. 도시 외곽의 거대한 면적을 차지했던 추모공원에서 캐비닛의 유골함을 수납한 공간 따로 그리고 다시 도서관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추모 공간이 변화했대요. 이 도서관을 드나드는 이들 중에 헌화하기 위해 꽃을 가져오는 사람은 없다. 대신 도서관에서는 마인드에게 건네할 수 있는 데이터를 판다. 꽃이나 음식, 생전에 고인이 좋아했던 물건 등을 모방하는 데이터 조각들이다. 고인? 마인드? 이게 뭔 얘기지? 사후, 죽은 뒤 마인드 업로딩이 보편화된 건 수십 년 전의 일이다. 처음에 사람들은 영혼이 데이터로 이식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육체는 죽어도 정신은 영원히 살아남게 되는 것이라는 기회도 있었다. 하지만 곧 이식된 데이터는 고유의 자아와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는 반론이 쏟아져 나왔다. 자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이 마인드들을 대상으로 수업 시행해줬는데 오랜 논란 끝에 학계에서는 마인드들이 단지 생전의 망자들을 그럴싸하게 재현해낼 뿐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니까 마인드라고 하는 건 영혼이야 아니면 그냥 죽은 사람들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한 것일 뿐이야? 죽은 사람들의 경험이라든지 또는 뭐 그동안 뇌 속에 있었던 뇌에서 자리하고 있던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바꾼 것에 불과할 뿐이지 실제 영혼이 마인드 접속기로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애초에 영혼이 있다는 것부터가 말이 되냐 안 되냐?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야.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지 과거의 기억에 근거하여 죽은 사람의 반응을 가상으로 보여줄 뿐이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아마 살아있었다면 이런 대답을 했을 거야. 죽은 사람, 우리 엄마가 내가 우리 엄마를 만나러 가면 우리 엄마는 나를 이렇게 반겨줄 거야 라고 하는 뭐에 불과할 뿐이야? 죽은 사람을 흉내내는 인공지능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데 그래도 마인드를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하는 이들을 많았다. 마치 뭐처럼 우리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그 사례 봤니? 자기가 학습시킨 그 제미나이를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형 남자로 학습시켜가지고 그 인공지능하고 결혼한 여자? 그런 거 봤니? 막 데이터 막 제미나이한테 이름을 지어줘서 막 요한 스트라우스 막 어쩌고 그런 이름을 지어놓고 자기 사랑하는 막 남자처럼 막 대하고 막 그렇게 대한 다음에 그 제미나이하고 결혼한 거야. 실제로 몇 주 전에 봤어 그거를. 지금 이것처럼 얘기하는 거지. 인공지능한테 살아있는 사람의 데이터를 학습시킨 다음에 죽은 사람의 데이터를 학습시킨 다음에 이제부터 그 사람처럼 행동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엄마가 죽었을 때 죽은 우리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나한테 뭐라고 말해줬을까? 그 학자는 지금 그 철학자가 지금 살아있었다면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런 식으로 말해요. 아빠는 지금 이곳에 없지만 도서관에 가면 언제든지 아빠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활짝 웃으며 말하는 어린아이가 다큐멘터리에 나왔다. 짧은 광고 영상에서는 한 여자가 사별한 남편과 마인드 접속기를 통해 감동적인 재회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학계에서 마인드를 어떻게 정의하든 마인드 도서관은 삶과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았다.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상실감을 달아졌다. 타인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 이를테면 그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말해줬을까? 살아있다면 이야기를 듣고 분명 기뻐해줄 텐데 같은 질문의 답을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3년 전에 죽은 엄마는 바로 이 도서관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엄마의 마인드, 엄마는 지금 죽었지만요. 뭐만 지금 살아있는 상태라는 거야? 엄마의 마인드, 엄마가 죽기 전에 이런 기억들이라든지 엄마의 어떤 행동 거지들이라든지 경험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데이터화 시켜서 입력시켜놨다. 그런 얘기겠지? 엄마의 사망 소식 이후에 지민이 울편을 받은 수십 장의 마인드 설명서에 따르면 그랬다. 하지만 지민은 한 번도 도서관을 찾지 않았다. 죽은 엄마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다. 만약 엄마가 이렇게 허탈하게 살고 멸종했다면 늦기 전에 이곳을 찾았을 텐데, 하지만 지민은 한 번도 도서관을 찾다고 찾지 않았고요. 죽은 엄마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 왜 그래? 왜 그래? 지민이하고 엄마하고 사이가 좋았으니까, 안 좋았으니까? 지민이하고 엄마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겠지. 그렇다면 지금 이 소설을 읽을 때 당연히 제대로 정신머리가 박힌 독자들은 지민이하고 엄마하고 사이가 왜 안 좋지?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거요, 안 할 거요? 할 거요, 그치?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해결될 가능성은 없을까? 해소될 가능성은 없을까? 라도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안 해야 돼? 이에 주목해서 글 읽어야겠어, 읽지 않아야겠어? 읽어야겠어, 그치? 그 얘기를 좀 내가 하고 싶단다. 아무튼 넘어갔어. 집에 간 길에 도서관 내 분실, 마인드 업로딩 분실, 태그 실종, 온갖 키워드를 넣어가며 검색해봤지만 보통 비슷한 사례는 찾을 수가 없었다. 데이터가 지워진 거냐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고 도서관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을 텐데 검색이 안 된다는 것말 뿐이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도서관 어딘가에 저장은 되어 있지만 검색은 되지 않는 상태. 이걸 무슨 분실이라고 한다고? 관내 분실. 도서관 내에서 마인드가 분실됨이라는 뜻이야. 사라진 게 아니야. 있긴 있을 텐데 못 찾겠다. 꾀꼬리인 셈이야. 하지만 그건 애초에 엄마 이름이나 인적사항 중에 무엇 하나라도 제대로 기록되었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느냐니까. 사서는 당장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다면 내일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지민은 도서관 측의 착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자초지종을 들은 준호 역시 표정이 어두웠다. 준호는 지민이의 남편이에요. 방법이 있겠지. 일단 천천히 알아보자. 걱정 어린 준호의 시선이 지민이를 향했다. 한참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니까. 한참 중요한 시기, 지민이는 임신 초기예요. 이따 바로 읽으면 알겠지만요. 지민이는 임신 8주차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지금 준호가 걱정하고 있는 거죠.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을 준비해서 내오겠다는 준호의 뒤를 지나서 욕실로 향했다. 몸을 대강 씻고 방 안으로 들어서자 유리창에 병원에서 보낸 알림 하나가 떠 있었다. 유리창에 왜 알림이 떠? 이 사회가 지금 굉장히 발전한 사회라고, 아니면 발전이 못한 사회라고? 과학기술이 발전한 미래 사회 같은 거야, 그치? 나도 진짜 이런 칠판 이거 바꿨으면 좋겠다. 칠판 좀 많이 딱 바뀌어가지고 띠릭 하면 띠릭 뜨고 관련 기출 문제 하면 딱 띠릭 뜨고 이랬으면 진짜 그런 세상은 오지 않는 것인가. 막 칠판도 막 그럴 필요 없이 막 딱 누르면 막 이런 인물 특징 보여줬다 하게 딱 나오고. 얼마나 좋을까. 임신 8주는 위험한 시기다. 자연유산 대부분이 이 무렵에 일어나고 조심해야 한다는 이 얘기를 지겹게 들었다. 이 시기에는 복용할 수 있는 약도 별로 없는 데다가 놀라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소한 일도 모두 유산이나 태아 발달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던다. 아직 인간의 형상은커녕 신경체제조차 구축하지 못한 세포가 살아있는 인간보다도 강한 존재감을 가지는 셈이다. 중년 고물거리. 다른 임산부들과 달리 지민은 자신의 아이에 대한 설렘이나 기대감을 느끼지 못한다. 자신이 건강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지민은 엄마의 마인드를 떠올린다. 그렇게 지민은 도서관에 갔다가 엄마의 마인드가 분실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가족들 누군가 엄마를 검색할 수 있는 인덱스, 그러니까 지금 엄마를 검색할 수 있는 정보 같은 거지. 이걸 고의로 삭제했을 것이라는 도서관 사서의 말에 지민은 동생인 유민을 만난다. 지민은 엄마가 지민을 출산한 이후에 심한 산후 우울증을 겪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그러니까 지민이는 지금 다시 중요한 부분 줄거리를 읽어보니까 지민은 자기가 건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왜 그런 거야? 엄마가 뭐에 시달렸기 때문이야? 산후 우울증에 걸렸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엄마 때문에. 산후 우울증이 뭐야? 애 낳고 걸리는 우울증이야, 그렇지? 애를 낳고 엄마가 우울증에 걸려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우울증에 걸린 엄마한테는 건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한 거겠지. 그런 뜻일 거예요. 계속 봅시다. 그 다음에
지민과의 관계를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된 건 어느 시점에서 있었을까? 지민은 엄마의 집착이 싫었고 자신을 소유물처럼 통제하는 것이 지긋지긋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지민하고 엄마의 관계는요, 지민이 엄마. 이거 좀 잘 적을 수 있는 거 없을까? 이쁘게 좀 적을 거 없을까? 이렇게 너희 알아서 적어, 알았지? 나 여기 지금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그냥 적을 수 있는 거 적을게. 지민이는요, 엄마가 어느 순간부터 지민이에게 되게 집착하고 통제하기 시작했대. 엄마의 병이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틀어진 두 사람의 관계가 엄마를 더 약하게 만들었는지 무엇이 선행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어쨌든 분명했던 것은 은하와 지민이 언제부턴가 서로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은하가 누구야? 엄마 이름이야, 그치? 엄마 이름은 은하였구나라고 하는 걸 지금 알 수가 있었던 거네, 그치? 그 다음에 엄마가 무너진 계기가 상부 우울증이었다는 점에서 지민 자신에게는 일종의 원죄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한 적도 있다. 자신을 낳지 않았다면 엄마는 자신의 삶을 멀쩡하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과 딸인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지민 안에서 상충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요즘 막 뭐 트위터 이딴 데서 되게 유행하는 밈이 그거지. 엄마가 낳지마 이런 거지, 그치? 엄마 낳지마,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말 되게 유행한다음에 뭐 젊은 시절에 엄마에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엄마가 낳지마, 엄마는 살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 얼마나 불효냐 이게 진짜. 너희 어머니들은 너희를 낳고 나가지고 얼마나 좀 뿌듯하고 얼마나 저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람되게 살았을 텐데 고작 자식애들 한다는 게 엄마 나 낳지마, 엄마 인생 살아. 이따 일어나면 참 폭도 좋아하겠다. 엄마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건데 아무튼지 간에 지민이는요, 내가 태어나버려가지고 엄마가 우울증에 걸려서 엄마의 삶이 망가진 거 아닐까? 라고 하는 죄책감도 있었지만요, 엄연히 근데 나는 누구야? 엄연히 나는 엄마 딸이야, 그치? 딸한테 지금 엄마한테 지금 이런 대우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지민이 안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했었지. 근데 이제 더 원망해서 얻을 것도 없잖아. 지민이 확신 없는 태도로 말했다. 지민과 유민 사이의 침묵이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과거를 회상하다가 이제 다시 동생인 유민이하고 엄마의 관내 분실을 둘러싸고 대화하고 있는 현재로 돌아온 거야. 아까까지는 과거 회상이었어. 지민과 유민 사이의 침묵이 자리 잡았다. 지민은 얼음이 다 녹아 없어진 홍차를 마시면서 생전에 엄마를 생각했다. 지민이 엄마를 싫어했다는 유민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지민에게는 엄마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대개의 기억은 멍하니 상념에 잠겨있던 엄마의 뒷모습이었다. 그래도 어떤 기억은 무척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날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넘어진 보도 탁자였다. 전등이 침대 위로 쓰러져 있었고 알약들이 흩어져 있었다. 아까 또 무슨 일이 있던 걸까? 지민을 보고는 엄마가 빽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선생! 너도 이제 내 엄마처럼 날 무시하는 거야? 전화는 왜 안 받아? 너도 이제 내 엄마처럼 무시하는 거야? 전화는 왜 안 받아? 가족들에게 집착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모습이지, 그치? 딱 우리 엄마가 옛날에 이랬어, 진짜. 우리 엄마 진짜 징글징글하게 진짜 막 나 알바하고 있는 데까지 찾아가지고 감시하는 거지, 진짜. 내가 진짜 그때 질려버려가지고 나 진짜. 내가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었거든. 막 이거 누가 보는 거야. 나가니까 엄마가 와가지고 지금 나 일하는 거 훔쳐보고 있었어. 집착이 진짜 한도 끝도 없어 진짜. 성인인 자식이 알바하는 것까지 와가지고 막 잘하나 못하나 감시. 나 옛날에 헬스클럽 다닐 때도 그랬다. 헬스클럽 다닐 때도 막 엄마가 막 보고 있는 거예요. 너 운동 잘하나 못하나 보려고. 우리 엄마지만 음침해. 되게 사람이 좀 음침해 진짜. 음침해.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가족한테 집착하려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 무슨 모습이라고? 우울증의 한 모습이라고, 그지? 그런데 지민은 뭐라고 말해? 엄마를 진정시키지 알 수 없었다. 지민은 그냥 친구들과 있다가 늦게 들어올 뿐이고 밤 9시가 넘는 시간 되었다. 얘들아, 얘는 통금시간 몇 시야? 집에 몇 시에 들어가야 돼? 통금시간 몇 시야? 집에 몇 시까지 들어가야 돼? 보통?
없어? 그냥 집에 안 들어도 엄마 걱정 안 해 그러면? 진짜? 대학생 되면은 보통 통금 시간이 생기는데요. 너 언제까지 꼭 집에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엄마가 약속하는 거야. 어기면 용돈이 끊겨요. 그런 것들이 있어. 보통 남자애들한테는 그런 게 거의 없는데 여자애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엄마들이 통금을 걸더라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통금이 9시라고 하는 거 지금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지? 엄마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비정상적으로 자식한테 통제하고 지금 집착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그 사실을 지적하더라도 아니 엄마 겨우 9시밖에 안 됐는데 무슨 소리야? 신정적인 비난만 이끌어갈 것이다. 내 잘못이라면 그냥 전화를 안 받는 것뿐. 지민으로서 어쩔 수가 없다. 전화를 받으면 엄마는 소리 질렀을 거고요. 다시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지민이는 지금 이러한 엄마의 집착이나 통제 같은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지? 지민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놈의 유전자는 어디 가지 않니? 난 이렇게 엄마 노릇을 하고 안 다니면서 쓰는데 새끼라는 것들은 어떻게 지 얘기하는 것처럼 아유 이런 식으로 배우줘서는 안 되는데 지민은 내던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는 말다. 엄마 왜 이렇게 집에서 버티고 있어? 제발 이번 안 해냈다고 고집 부렸던 건 엄마잖아. 이게 무슨 엄마 노릇이야? 이게 무슨 엄마 노릇이야?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자식들한테 대하는 건 엄마 노릇이야? 아니면 엄마 노릇이 아니야? 엄마 노릇이라고 하면 어렵지. 엄마의 흔들리던 시선이 지민이를 향했다. 나는 엄마가 해주는 빨래, 설거지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엄마하고 떨어져 죽고 살고 싶을 뿐이야. 제발! 빈정거리는 지민이 앞에서 엄마의 표정을 변했다. 엄마가 그렇게 상처받은 표정을 지을 때마다 지민은 통증 같은 슬픔을 느꼈다라고 얘기했어. 그래.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지민이의 진심이었어? 진심은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 지민이의 진심까지는 아니었나 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분명히 말하는 이런 모진 말들이 지민이한테 상처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엄마는 언제나 스스로 피해자를 만들었다. 그럴 거면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지 말지. 아빠에게 저주의 말을 터붓지 말지. 우리가 1시간만 전화를 받지 않아도 비명을 지르듯이 그냥 떨어져 살지. 멀쩡할 때는 사랑한다는 말 했다가 돌아서는 순간 너 때문에 인생 망했어! 라고 말했을 것이지. 우리 엄마가 이랬습니다. 지금도 나 이거 읽어보니까 우리 엄마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 니네 어릴 때 엄마한테 체벌 같은 거 당해본 적이 민결아 엄마한테 제일 심하게 맞아본 기억이 언제였어? 뭐였어? 엄마한테 맞아본 적 없어? 엄마한테 맞아본 적 없니? 우리 엄마 나 엄마한테 프라이팬으로 맞아본 적이 있어. 엄마가 그리고 내 얼굴을 걷어찬 적도 심지어 발꿈치로 엄마가 내 얼굴을 걷어찼어. 엄마한테 이 얘기하면 엄마 모른 척해. 몰라 그래. 내가 그랬어? 어머 왜 그러니? 너 왜 날 나쁜 사람 만드니? 막 이렇게 얘기해. 지금 읽어보니까 우리 엄마 우울증 있던 사람 같아. 진짜로. 지금 확신했어. 우리 엄마 우울증 있는 사람이야. 오씨. 어쨌든 서로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일찍부터 서로를 체면하고 살았다면 더 편했을 텐데 언제부터 이렇게 잘못되어 버린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엄마는 요즘 울고 있었다. 왜 몰라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가지고 엄마 난 엄마하고는 아무것도 없어? 나 너무 힘들어. 이럴 바에는 그 엄마를 좀 그만하면 안 돼? 엄마의 표정을 마주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지민은 엄마와 자신 사이에 남아있던 약한 끈마저 잘라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 대화는 결국 지민이 기억하는 엄마의 마지막 때였다. 엄마는 얼마 지나다 병원에 들어갔고요. 지민은 대학을 도중에 그만두고 한국을 떠났다. 지민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자 유민이 손가락으로 톡톡 책상을 쳐서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다시 또 과거에서 갔다가 현재로 돌아올 거야? 에이 누나 너 좀 이상하다. 난 그냥 잊으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동생 유민이는 엄마에 대해 가지고 큰 생각이 있어 없어? 엄마에 대해 생각. 사실은요 유민이도 마찬가지로 엄마한테 조금 이런 식의 학대를 좀 당했고요. 이거 이렇게 본문 없는 얘기지만요. 유민이도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학대를 당했고 유민이의 상태가 더 유민이의 부모에 대한 적대감이 더 심해. 그래서 유민이는 아빠도 아빠라고 안 불러. 아빠 이름을 불러. 그 사람 막 이래. 그 사람 또는 아빠 이름이 현욱이거든. 현욱이 막 이래. 아빠라고 진짜 그 유민이가 더 부모한테 더 마음을 닫은 거야. 어쨌든지 간에 지민은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엄마의 쓸쓸한 표정이 계속 기억 속에서 반복 재생되었다. 동시에 지민은 뱃속에서 심장이 뛰고 있을 아이를 생각했다. 아직 지민이 어떤 애틋함도 느끼지 않지만 언젠가는 사랑해야 하는 한 아이일 말이다. 그러니까 지민은 아직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진 않았지.
겨우 임신 8주 만에 아직 사람인지 세포인지도 구별이 안 가는 그런 아이, 그런 존재잖아, 사실. 그걸 엄마이기 때문에 사랑해라고 말하는 거는 지민이는 조금 와닿지가 않는 얘기야, 그치? 사랑할 수 없는 관계를 사랑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엄마와 지민 덕분에는 진 게 아닐까? 그렇다면 이제 엄마의 마인드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엄마의 분실이 생각보다도 훨씬 더 지민을 당혹스럽게 한다는 사실이었다. 왜? 나는 엄마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정작 엄마가 없어져 버리니까 신경이 쓰여 안 쓰여? 신경이 쓰이고 있어요. 넘어가서 팀장은 지민을 불러 업무 분장이 끝났다고 통보했다. 분장이라는 것은 그 분담한다는 뜻이야. 새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민의 업무는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 지민이 맡아왔던 업무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였다.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만 남았다. 팀장은 지민이 곧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가질 것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일을 당분간 맡기지 않을 생각인 것 같다. 뭐 아무래도 아이가 생기면 가정에 집중해야 되잖아. 그런 걸 다 고려했어. 뭐 지민 씨가 일 욕심이 많은 건 알지만 나는 엄마가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게 아이 정서에도 좋다고 생각하거든. 난 지민 씨도 그렇게 생각하지? 엄마가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게 아이 정서에 좋아요. 아이가 생기면 가정에 집중해야 해요.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이의 양육은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엄마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빠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이의 양육은 엄마가 해야 되는 것이 좋다는 이런 사고방식이 나와 있어, 그치? 물론 마찬가지로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긴 하죠. 당분간 지민이 맡게 될 업무를 생각해주면서 자기보다 10살 많은 팀장이 머쓱한 듯이었다. 나름의 배려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지민은 팀장의 말에 토를 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은 이거 은연중에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임신 여성들이 겪게 되는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력 단절이라든지 또는 뭐 직장에서 소외당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민이는 지금 새 업무를 맡고 싶은데 아니 고작해야 임신 8주밖에 안 됐잖아. 지민이 아직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어? 애는 10달 뒤에 낳는 거니까 아직 못해도 그 반년은 더 일할 수 있어, 그지? 아직 못해도 반년은 더 일할 수 있는 인력을 가지고 그냥 하던 일이나 해, 새 일 안 맡길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임신 여성들이 겪고 있는 뭐 경력 단절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네. 휴대폰과 줄거리. 지민은 도서관 직원에게서 엄마를 고유하게 특정할 수 있는 실체가 있다면 분실된 엄마의 마인드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엄마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억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엄마를 직접 검색하는 건 어려우니까 엄마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한번 검색해보자. 엄마는 직접 검색이 안 돼. 대신에 엄마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로 검색해보는 얘기야. 지민은 집에 있는 엄마의 유품 상자를 찾아봤지만 유의미한 흔적이 남은 물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혼란스러워한다. 결국 지민은 엄마의 흔적을 찾으려고 아빠의 편의를 만난다. 아빠는 마인드를 등록하는 대신 세상에서 잊히고 싶다는 엄마의 부탁으로 자기가 인덱스를 지웠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러니까 엄마는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던 거야? 그래, 내 마인드 도서관에 등록해. 근데 아무도 찾게 해, 아무도 찾게 하지 마. 아무도 찾게 하지 마 라고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마인드를 검색할 수 있는 인덱스를 지워놓은 거야. 지민은 자신이 엄마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빠에게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하며 엄마의 유품을 살펴본다. 책갈피를 들어올리자 가려졌다는 글씨가 보였다. 표지 디자인 김은하. 열흘 만에 처음으로 찾은 은하의 이름이었다. 김은하가 아까 누구였죠? 은하가 아까 누구였죠? 지민이 엄마 이름이었지, 그지? 사실 이런 식이지. 김은하라고 하는 거. 땡땡이 엄마라고 불리는 대신에 엄마의 진짜 이름을 찾아낸 거야, 그지? 누구누구 엄마, 지민이 엄마, 무슨 철수 엄마, 영희 엄마, 재명이 엄마, 소결이 엄마 이런 식으로 불리는 대신에 김은하라고 하는 엄마의 진짜 이름을 찾아낸 거야. 현욱이 말했다. 너희 엄마가 일하는 곳에 파는 책이야. 지금은 이런 종이책을 찾아보기도 어렵지만 미래에는 종이책이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사라졌다. 근데 사실은 우리도 그 몇 달 전까지 막 AI 교과서 막 이런 걸로 되게 뜨겁지 않았냐? 교과서 없애고 애들한테 태블릿만 나눠주고 그 태블릿 안에 막 AI 집어넣어가지고 그걸로 막 검색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고? 그랬지, 그치? 근데 지금 그거 없어졌잖아. 왜 없어졌어? 종이는 대체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아무리 기계가 발달해도 종이는 대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게 그런 결론이었죠. 아무튼 김미가 물었다. 엄마가 책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널 낳기 전까지 했었지. 엄마는 과거에 책을 디자인하는 일을 했었으니까 말이야. 인덱스가 있었다. 생각지도 못한 것은 말이야. 이 책으로 엄마를 고유하게 특정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엄마가 디자인한 책이니까 이걸로 엄마가 특정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치? 넘어가가지고
엄마의 과거를 깊이 생각해본 적이 있었다. 직장에 다니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그녀의 인맥인 무엇인가를 만들었으면 생각도. 지민이 알던 엄마는 집안에서 언제나 무기력한 얼굴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몰랐을까? 당연한 일이었다. 은화에게도 지민을 낳기 전에 삶이 있었을 것이다. 아이라는 족쇄에 아직 걸리지 않았던 때, 그리고 어쩌면 엄마의 진짜 삶을 가졌을 때가, 엄마의 진짜 삶이란 건 어떤 거야? 산후 우울증에 걸리기 전, 엄마가 직장에 다니고 자기만의 일을 하고 자기 이름이 쓰인 무언가를 만들는 거. 이게 바로 엄마의 진짜 삶이죠. 지민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은 현욱이가 덧붙였다. 어차피 출판사는 망하고 있었어. 미디어 회사들에 모두 통합되어서 책 위주로 출간하는 곳은 사양 산업, 망해가는 산업이 되니까 한참이었고, 뭐 버티고 있으면 1년 아니면 2년쯤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하다. 하필 그때 출산 휴가를 낸 너희 엄마가 우선순위에 올랐을 뿐이지 그게 네 탓은 아니었어. 하필 출산 휴가를 냈기 때문에 누가 잘렸다? 은하가 직장에서 잘리게 되었다. 그런 얘기야. 그치? 마찬가지로 임신 여성들이 겪게 되고 있는 정력 단절 이런 거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다. 임신이 아니었더라도 언젠가 은하는 출판사를 그만두었을 것이다. 지민이 어린 시절 기억에도 종이책 때문에 대부분 사라진 지 오래였으니까. 하지만 그녀에게 유일한 선택지가 종이책 표지를 만든 일만 아니었을 것이다. 버티고 있었다면, 어떻게든 붙잡고 있었다면, 뭐 했다면 아이를 낳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지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면 그녀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냥 운이 나빴다고 생각한다. 난 네 엄마가 그럴 줄 몰랐지. 그것만 아니었어도. 현우가 변명하는 말했다. 어차피 애를 가지면서 일을 잠시 그만두는 건 언제나 있어 일이었으니까. 어차피 아이를 가지면서 일을 잠시 그만두는 건 언제나 있어온 일이었으니까. 현욱이는 과거에 은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어? 헤아리지 못해서 그러지.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이런 식으로 뭐 어차피 그랬던 일이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조금 정없긴 하다. 모든 상황은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사는 것들이다. 만약 그때 엄마가 생각해야 장소가 집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어떻게든 어디선가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면 표지 안쪽 아니면 가장 뒤쪽 작은 글씨 그도 아니면 파일을 만든 사람의 서명이라도 나는 작은 존재감으로 자신을 고유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를 남길 수 있다면 그러면 그녀는 그 깊은 방을 다시 걸어올 수 있지 않을까? 뭐라고? 지민은 그러니까 집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게 무슨 뜻이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집에만 있지 않았다면 뜻이야. 그치? 집을 선택했다, 즉 출산과 육아를 선택했다는 뜻이야. 그런데 엄마가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면, 즉 계속 출산과 육아로 세상과 단절돼서 살아가지 않고 직업을 일을 계속했었다면 엄마의 삶이 행복해졌을 거야, 행복하지 않았을 거야? 행복해졌을 거야 라고 지민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낳지 않고 일을 했으면 엄마의 삶은 더 행복했을 텐데 엄마 나 낳지 마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녀는 규정할 장소와 이름이 집이라는 울타리 밖에 하나라도 더 있었다면, 그녀를 붙잡아줄 세상의 끈이나 하나의 끈이라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래도 엄마는 이들되었을까? 엄마가 계속 일을 하면서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다면요, 엄마는 분실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유품이 필요하다면 가져가. 너희 엄마한테 중요한 물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엄마가 이런 식으로 자기가 디자인한 책을 남겨놨다는 건요, 이 책이라는 게 엄마한테 중요하다는 의미야, 안 중요하다는 의미야? 근데 지금 현욱이는 니네 엄마한테 이게 중요한지는 모르겠다 라고 말하면서 무심하게 말하고 있어. 그치? 아빠, 현욱이가 도와주는 생각 훔치겠다. 그의 발걸음이 부자는 절개 멈췄다. 아빠는 그동안 한 번도 엄마를 찾은 적 없어요? 접속해본 것도 아니고 보장해야 유언을 들어준다 치고 가서 인데스 그거 지워버리면 다 해요? 정확히 누구를 원망하고 싶은 건지 이제 알 수 없다. 지민은 그냥 누군가를 향해 화를 내고 싶었다. 그렇게 엄마를 세계에서 고립시키고 완전히 죽지도 못하고 어디에도 연결되지 못하는 사람 만들면서 미안한 적도 없어요? 후회한 적도? 아니 근데 얘도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해 안 되네? 아니 평생 동안 엄마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아빠한테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기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기 따져보면 얘도 지금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긴 해. 그치?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엄마는 지금 지민이는 지금 이런 식으로 엄마의 과거를 찾아다녀 보면서 엄마에 대해서 뭘 느끼게 된 거야? 엄마를 이해하게 된 거야? 이해하지 못하게 된 거야? 엄마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된 거야. 그치? 예, 화해라고 하는 거죠. 슬슬 이제 화해가 시작되는 거지. 엄마가 디자인한
책을 통해 그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해가 어떤 이해인데?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부류의 이해를 얘기하는 건데? 뭐 때문에? 임신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 그치? 임신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플러스 또 뭐 하게 됐어요? 산후 우울증 때문에 뭐가 됐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삶이 망가져 버렸어, 그치? 이러한 현상들을 지금 지민이가 이해하는 거지. 아, 엄마는 내가 아니었으면 일을 열심히 했을 텐데. 그러면서 세상과 계속 그 어떤 세상과의 끈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을 텐데. 세계에 엄마를 고립시킨 것에 대해서 나의 잘못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치? 일종의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엄마가 아니었던 자신이 아니었다면. 엄마가 세상과 연결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세상과 계속 연결되었을 고립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세상과 계속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죄책감을 가진 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내가 아니었다면 엄마는 계속 세상에서 연결되어 있을 텐데 엄마는 고립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정답이 흘렀다. 현욱이의 필요를 알 수 없었다. 그의 뒤통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 그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 싶었다. 한참이 지난 뒤에 현욱이의 나는 목소리가 침묵을 끌어 들려왔다. 지민아, 너 마인드에 한 번도 접촉한 적 없다 그랬지? 현욱이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난 봤어. 그건 너무 진짜 같았다. 죽어서까지 나를 만나는 게 고통인 거라고 생각했어. 단 한 번이었지. 거는 만날 수가 없었다. 왜? 첫 번째, 아내를 향한 죄책감 때문이야, 그치? 마찬가지로 왜 현욱이는 지금 나 죽어서까지 나를 만나는 게 고통일 거라고 생각했어? 라고 하는 거.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죽어서까지 나를 만나는 건 고통일 거야 라고 얘기했어. 자, 지금 대화의 맥락을 보니까 현욱이는 지금 그 아내의 은하를 잘 챙겨줬던 것 같아? 못 챙겨줬던 것 같아? 잘 챙겨주지 못한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죽어서까지 나를 만나는 게 고통일 거라고 생각했어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야? 그러면 이해 차단한다면 아내가 자신을 만나게 되면 또 뭘 떠올릴까봐 아무리 죽은 아내의 마인드라고 할지라도 죽은 아내가 자신을 만나게 되면 과거에 불행했던 기억들을 떠올릴까봐 그렇게 되는 거야, 그치? 아내가 과거에 불행했던 기억들을 떠올릴까봐 죽어서까지 나를 만나는 건 고통일 거야 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아내를 지운 거다 안 지운 거다. 아내가 홀라당 발라당 죽어버렸다. 숨이 목에 걸린 데 넘어가지 않았다. 현욱은 틀렸다. 엄마는 여전히 도서관 어딘가에 있다. 단절된 채로 아직 접속되지 못한 채로 그렇게 말이야. 엄마를 찾아야 했다. 20살의 엄마, 세계 한가운데에 있었을 엄마, 이야기의 화자이자 주인공이었을 엄마, 인덱스를 가진 엄마, 또 쏟아지는 조명 소리에 춤을 추고 선과 선 사이에 존재하는 이름과 목소리와 형상을 가진 엄마. 그러니까 세상에서 잊혀져 버리기 전에 마음껏 자신의 삶을 살았을 그런 엄마를 상상하고 있는 거죠. 지민은 엄마를 상상했다. 엄마는 지민을 닮은 얼굴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도 아이를 가져 두려웠을까? 그렇지만 사랑하겠다고 결심했을까? 그렇게 지민 엄마라는 이름을 얻은 엄마, 원래의 이름을 잊어버린 엄마, 세계 속에서 분실된 엄마. 지금 위에 있는 엄마하고 아래에 있는 엄마하고 윗문단하고 아랫문단하고 지금 대비되고 있는 거 알 수 있겠어? 없겠어? 알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윗문단에 있는 엄마는요, 자신의 삶을 살았을 엄마고요. 밑에 있는 엄마는요, 임신을 하게 되면서 세상에서 잊혀져 버린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그런 엄마 얘기하는 거예요.
한때는 누구보다 선명하고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이 세계에 존재했을 김은하 씨. 지민은 본 적 없는 그녀의 과거를 이제야 상상할 수 있었다. 그녀를 용서하거나 용서를 구할 생각은 없다. 그러기엔 너무 늦었다. 한때 그녀가 누구였건 지민과 관계되었던 은하는 지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준 적 없는 형편은 엄마였다. 살아있는 동안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다. 뭐라는 말을 했을까? 다른 비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짐을 한가득 들고 있는 지민을 직원들이 놀라는 걸로 보았다. 지민의 얼굴을 알아본 직원이 다가와 짐을 거들었다. 지민은 곧장 관리자를 찾았다. 관리자는 사수와 함께 안내 창고에서 물건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지민이 내민 것은 현욱의 집에서 가져온 책들이었다. 내보내 주는 책은 무거웠다. 이젠 거의 쓰이지 종이식이 구성원에 등장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흉거렸다. 책의 표지에서 은하가 가졌을 감각과 취향이 보였다. 이 은하가 가졌을 감각과 취향들이 바로 은하를, 엄마를 특정할 수 있는 실체라고 하는 거지. 시냅스 스캐닝으로 특정한 마인드를 찾아내면 보안 카드에 있는 인덱스와 연결되고 화면에 이름이 뜰 것이라고 사서는 설명했다. 한 권의 책을 시냅스 스캐닝하는데 5분이 조금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첫 번째 스캐닝에서 지민은 셀 수 없이 많은 이름들이 정렬되는 걸 보았다. 엄마 이름 불러놨다. 초조했다. 그래야 지민은 확신하고 있었다. 사도도 머뭇거리지 않고 다음 책을 스캐닝했다. 화면에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책을 지켜보면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책을 찾는 분이 직접 쓰신 책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요. 두 번째 책을 스캐닝할 때까지도 결과는 크게 좁아지지 않았다. 너무 많은 마인드가 연결되고 있었다. 하지만 점차 줄어드는 건 조금씩 보였다. 지민은 실망하지 않았다. 세 번째, 네 번째 스캐닝. 주위에 있는 직원들이 모두 지민을 둘러싸고 결과를 기다렸다. 정적, 이따가 파고드는 기침 소리, 초조한 시선들. 아! 나왔어요. 사서가 손을 내밀어 화면에 뜬 이름을 가리켰다. 수많은 문자 사이에서 지민은 엄마 이름을 알아갔다. 김은하.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탔다. 마인드 접속기가 카드를 인식하고 지민을 접속을 시작하게 있었다. 사서가 긴장된 표정으로 옆에서 기계를 건네주었다. 지민이 카드를 갖다 대자 파란색 조명이 켜지면서 접근 허가 안내가 떴다. 접속기는 단출한 구성이었다. 대는 피지에 신호를 보내는 가상현실 구현 헤드셋을 착용하고 기계 안내에 따라 의자에 앉아 눈을 감는다. 눈을 떴을 때 지민의 앞에 펼쳐진 장면은 흐릿했다. 지금 어디로 들어온 거야? 가상현실에 들어온 거야? 엄마는 소파에 앉아있었다. 그녀는 지민에게서 반쯤 등을 돌린 채로 장벽 너머에는 무언가를 주시하고 있었다. 지민이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모습보다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였다. 입가에 펜 주름과 약간은 희끗희끗하게 센 머리가 보였다. 조금씩 주위의 필요한 풍경이 선명해졌다. 이제 지민이 이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었다. 지민과 엄마는 작은 서재에 있었다.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가상의 공간이다. 책, 노트, 벽을 채운 그림들, 은하가 지민의 엄마에게 주는 사랑했던 것들, 자신의 삶을 구성했던 것들로 채워진 공간. 그러니까 지금 작은 서재라고 하는 공간은 엄마의 뭐를 대표하는 공간이야? 은하의 뭐를 대표하는 공간이야? 은하의 삶을 대표하는 공간이야, 그치? 은하가 아까 은하 어디서 이랬어요? 그 책 만드는 회사에서 이랬잖아, 그치? 책이라고 하는 건 은하하고 세상을 이어주는 그런 도구였잖니, 그치? 당연히 은하의 마인드에 뭐가 남아있을 거야, 서인아? 서인아? 당연히 은하의 마인드에 뭐가 남아있을 거야? 책이 강하게 남아있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지민은 한쪽 책상에 놓여있는 자신과 유민의 사진을 보았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엄마는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지 못했지만요. 지민이와 유민이는 엄마의 삶의 일부가 아니었다. 삶의 일부가 맞았다. 공간 속에서 은하는 어느 때보다 선명해 보였다. 그녀가 살아있던 때 지민은 이때는 엄마가 공기 중에서 살아버릴 것 같다고 생각했다. 문득 떠올린 건요. 엄마와 함께 살던 지민은 엄마의 방이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엄마는 자신만의 공간이 있었다 없었다. 자신만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없었다. 웃었다는 얘기지. 은하는 고개를 돌려 공간 속으로 들어온 지민을 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해석할 수 없었다. 너무 사랑받다고 하던 사람들의 말은 틀린 게 아니었다. 지민은 속으로 들였다. 엄마는 죽었다. 여기에 있는 건 엄마가 아니다. 나는 엄마를 용서를 빌 수도 없다. 모든 것은 끝난 뒤에 덧붙여지는 사족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마인드로 접속해가지고 엄마를 만나는 건 진정한 의미의 화해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마인드 도서관에 있는 건 그냥 뭐일 뿐이야? 생전의 과거, 생전의 기억들을 재구성해 놓은 데이터 쪼가리에 불과하다, 그렇지? 이 데이터한테 용서를 빈다거나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이죠. 살아있을 때 했어야지, 하고 싶었으면. 하지만 이대로 떠날 수가 없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거나 그녀를 용서한다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었다. 갑자기 찾아와서 놀랐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은하는 지민이 입을 열어 말하는 걸 보았다. 그리고 다시 시선을 돌렸다. 이제 은하는 자신의 물건들이 지니어 있는 책장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지민은 은하가 자신의 말을 기다리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인드가 살아있는 정신이라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이건 단지 재현된 프로그램이야 라고 말한다. 어느 쪽이 진실일까? 그건 영원히 알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럼 어느 쪽을 믿고 싶은 것일까? 무슨 말 하더라도 그게 진짜로 엄마의 지난 삶을 위로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게 진짜로 엄마의 지난 삶을 위로할 수 있는 건 아닐 거야. 왜? 이거 지금 진짜 엄마를 만난 거니까 아니면 엄마의 기억 같은 걸 만난 거니까? 지금 나는 지금 진짜 엄마를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현된 엄마, 가상의 엄마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일 거야. 지민은 한 발짝 다가갔다. 시선을 비스듬히 피하던 은하가 마침내 지민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지민이 할 수 있다. 이제 엄마를 이해해요. 점점점점점. 정적이 흘렀다. 은하의 눈에 물기가 보였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지민의 손끝을 잡았다. 엄마하고 화해를 했다고요? 못했다고요? 화해를 했다고요? 그치? 이 엄마를 이해해요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야? 이 엄마를 이해해요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야? 그래서 이제 엄마를 이해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뭐야? 엄마의 마인드를 찾아다니는 동안에 엄마의 삶을 찾아보면서 엄마의 아픔들, 엄마의 삶의 흔적들 이런 거에 드디어 내가 공감할 수 있게 됐어요? 모르게 됐어요?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내가 이해라고 얘기하는 거야. 용서를 비는 거 아니야. 용서는 의미가 없어. 살아있는 사람한테 용서를 빌고 용서한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이건 그냥 엄마를 재현한 것에 불과해. 그래서 지민이는 엄마는 용서해요 또는 용서해주세요 대신에 이해라고 하는 말을 쓴 거야. 다시 정리해볼게요. 이해라는 말이 뭐냐면요. 엄마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에서요. 자기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엄마의 삶을 찾아보면서 보며 그녀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게 되었음. 고통에 또는 고통? 그럼 고통이야. 고통이라든지 뭐 고통, 고뇌, 아픔 뭐 이런 말도 되고요. 그녀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엄마가 겪을 고통을 알아요. 엄마가 겪었던 그 삶의 고통들 원하지도 않는 날이 임신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나오게 됐고요. 사전 우울증으로 삶이 망가졌고요. 내가 아니었던 엄마가 당신은 세상으로 연결되었을 텐데 나는 그런 엄마의 모습들을 그냥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됐어요. 이런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잠깐 지금 두 번째 포인트 등장인물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정리해볼게요.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 네 사람이 등장하죠. 지민이 등장하고요, 아빠 등장하고요, 엄마 등장하고요, 유민이 등장해요. 여기 지금 인물들 확인해볼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이 소설의 주인공 지민이 처음에는 엄마를 이해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다가 이해하게 됐어요. 에서 이해하게 됐죠. 엄마 왜 저래? 미쳤나봐. 그러다가 엄마도 이런 삶의 고통들, 삶의 고뇌들이 있었구나 라고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엄마, 은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야? 은하는 어떤 존재였어?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가지고 가족들한테 집착하고 자신을 통제하려고 해서 그지. 하지만 그건요, 은하가 진짜로 원해서 그런 거야? 아니야, 그지. 산후 우울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세상과 고립되어 가족들에게 집착하고 통제하려 했죠. 이런 걸 그랬죠. 그 다음에 아빠인 현욱이 이름 송현우. 얘는 어떤 사람이야?
세상과 단절되어 가지고 고통스러운 아내 이해했어 못했어? 이해하지 못했어, 그렇지? 뭐 어차피 애를 가지면서 일을 그만두는 건 뭐 언제나 있어 선택이니까. 아니 자기 아내가 지금 일을 그만뒀는데 뭐 애를 그만두고 애를 가져가지고 일 그만두는 거 뭐 어쩔 수 없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분명히 남편이 보여줄 태도는 아니긴 해요. 이런 아내의 처지를 이해할 때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못했어. 하지만 아내에 대한 죄책감은 갖고 있어서 갖고 있지 않았다. 아내에 대한 죄책감은 가지고 있었다. 근데 마지막에 유민이 누나도 참 이상해. 난 그냥 잊으려고 할 것 같은데 엄마의 행방에 크게 관심이 있어 없어? 엄마의 행동에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인물의 특징들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것 같아. 됐나요? 오케이 됐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뒤에 있는 한 8분 정도 요 바로 뒷페이지에 있는 그 학습 활동들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자 지금 기억도 날아가는데 빨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시작.